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출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필요한 문제 제기였다는 것도 더욱 굳건해진 한미 동맹으로 증명됐습니다. 통상과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 또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가 깊이 쌓인 점, 이 점은 향후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7박 8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길로 나섰습니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외교 지평 또한 넓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11일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대 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반도 위기 해소와 영내 긴장 완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15개 정치공작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관련자들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청와대 상납과 정치 개입 등 정보기관을 권력 사유물로 전락시킨 각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 전 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 공작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최소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겠다는 남 전 원장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을 아연시색해 한 것입니다.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 혈세를 뇌물로 상납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어떻게 애국이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실장 어떻습니까? 자국민을 적으로 취급하며 불법 사찰하고 여론 공작에 나선 사이버사 운영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했다는 망언을 통해 책임 회피에 나섰습니다. 김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말고도 방산비리, 국회위증,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등 각종 국정농단 범죄 의혹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중차대한 범죄들과 연관된 인사들이 이처럼 하나같이 지록유마의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관용과 용서는 사침이 거듭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파렴치한 정치 공작과 범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의 사이버사 활동 내역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 이 119를 따서 정한 55년 소방의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119, 바로 소방관입니다.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재난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분들 또한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현실은 참으로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지난 9월 강릉 성남정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관을 기억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만 51명, 현장에서 부상당한 소방관은 무려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부상당한 소방관 10명 중 8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재난 현장 속에서 소방관들을 지켜줄 장비 또한 노후화되고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기는 누가 죽어야 관심받는 분야라는 어느 소방관의 자조 섞인 말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희생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 인력은 법적 기준 대비 무려 1만 9천 명이 부족하며 그 결과 소방관 한 명이 책임져야 할 국민은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최소한 기본적인 안전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방치해온 국가는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소방관들의 희생을 막고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예산 편성을 기조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예산 편성 기조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직 전환과 복합치유센터 설립 또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관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현장 공무원 충원을 위한 2018년도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소방관들만의 희생에 의지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국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기전망이라는 이름의 허망한 숫자 장난을 중단해야 됩니다.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일부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예산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재원 대책과 국가 채무라는 핑계를 대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막상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도 소방관이나 경찰 충원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면서 한편에서는 공무원 증원이 돈이 많이 든다며 초장기 재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 때문에 소방관을 더 뽑지 말자는 주장이라면 당당하게 소방관 증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재원대책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다면 대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5%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 1.17명은 세계 최하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두 축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대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 9년간 줄부세와 대기업 편입 봐주기 정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일각에서는 2050년 혹은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이라며 주요 사업 비용을 과장하고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서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50년 혹은 2060년까지의 누적 비용을 단순 합산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과 같이 한시적인 사업을 수십 년간 지속할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60년 국가채무가 1경 5,500조 원이라는 추계는 이미 발표된 2018년 예산안조차 반영이 안 돼서 당장 내년의 국가채무 규모가 35조 원이나 과다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고 4, 50년 후의 전망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허망하고 또 틀린 얘기입니다.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도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재정 추계는 매우 복잡하고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내용을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 맥락이었는데 앞뒤를 다 잘라내고 재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를 위해서 오로지 숫자 부풀리기, 국민의 공포심 조장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케인즈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장기라는 관점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는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한 단기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고전학파가 비판하자 장기 분석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대응을 했습니다. 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최악의 가정을 바탕으로 4, 50년 뒤의 일을 걱정하자고 합니다. 이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걱정하는 청년들한테 50년 뒤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라는 한가한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사업 반대의 주요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기가 없으면 장기는 더욱더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십 년치를 모아 수백조, 수천조 원이라고 공포감을 조정하는 것도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내년에 429조 원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인 2008년에는 256조 원이었고 20년 전인 1998년에는 70조 원, 30년 전인 1988년에는 17조 원, 40년 전인 1978년에는 3조 5천억 원, 50년 전인 1968년에는 2,200억 원이었습니다. 5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50년 전의 과거를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재정 규모는 2,000배나 커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초장기 예측이라는 것은 허망한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지, 물가가 어찌 될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 4, 50년간 무조건 지속된다는 것도 과장된 예측입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이에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일부 야당은 허망한 숫자 노름, 숫자 장난을 중단하고 사업의 본질을 놓고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합리성에 근거한 생산적 토론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행여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 직후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6개월을 맞이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위해 아주 중요한 조각입니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 벤처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50만 중소기업과 700만의 소상공인 그리고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로 더 이상 비워둘 수 없고 하루속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에 초점을 두고 검증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하루속히 결정되고 문재인 정부 내각이 완성되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안발언 있겠습니다. 박홍근 수석부 대표 현안발언 있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 관련해서만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어제 윤함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상됩니다. 야당 의원들도 큰 문제 없는 후보라고 인정한 만큼 오늘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책위장께서도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또 중기부 장관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에 또 야당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입견과 편견 없이 있는 그들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실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처인 만큼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실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우리 국회가 조속히 끼워줄 것을 요망하고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청특위가 이제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당에서 이번 인청특위위원장을 맡는 순서여서 진영 의원을 이번 인청특위위원장으로 저희가 추천을 하였습니다. 중기도로서의 중량감과 여러 가지 경륜 그리고 또 합리적인 여러 가지 성품과 판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입니다. 간사는 재선 의원 중에서 한정혜 의원이 간사를 맡아주실 거고, 그리고 위원으로는 강병원, 김혜영,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이진성 후보자 인청이 그동안 헌재 소장 오랜 공백기간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만큼 이번만큼은 24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그런 협조를 그리고 내실 있는 인청을 기대합니다. 또한 24일 본회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16년도 결산안을 이제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예산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24일 본회의에서는 결산안 처리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구하겠고요. 오늘 이제 오후 본회의에서는 11월 6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113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것과 함께 오전 중에 이제 최종 수석들 회동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비상설 특별위원회 4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결과야 오전 이제 수석 회동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2개, 자유한국당에서 1개,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서 1개를 추가 내지는 신설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들 회동을 통해서는 어제 원내대표들 회동에서 나온 이제 11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문제, 그리고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되어 있는 34건의 법안 처리 문제,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와 관련된 3+3+3 이 논의기구의 가동의 문제, 그리고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정의 오정저위원장 겸 판노희 간사님의 발언입니다. 네, 한정혜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저께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꼭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다수는 누구 건지 그것도 더불어서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이죠.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시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에서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이거 관련해서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하나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바로 직결되게 내수 소상공인 영세 기업들에게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동안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결과의 지점으로 나온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 부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야 간에 그닥 크게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주었듯이,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야가 동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30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청소, 경비, 아파트 청소 경비의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거의 직결되어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 경비업의 경우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청소 경비업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그간에 우리 사회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또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의 그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또한 두루누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두루누리 사업 역시도 여야 간에 그간 크게 이견이 없이 오히려 더 증액을 하거나 또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늘상 예산안을 논의할 때마다 논의가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폭적인 확대가 있는 만큼 이것 역시 여야 간에 진솔하게 서로 논의를 해서 정쟁이 아닌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써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하에 이것들이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 현안 발언 마치겠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용안정기금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야당에서 이 3조 원 정도 예산에 반영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해서 매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그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데 진짜 중소자영업자와 그 영세기업들의 도산과 그 폐업을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고. 그리고 저 현장에서 해고까지. 정말 이 국가와 국민의 그 생존을 함께 고민해야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무조건 묻지마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야당 스스로 되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 대리점 협상력 강화, 그 다음에 이 공정한 납품 단가, 생계형 안치거 그 적합업종 지정 등 우리가 다양한 10대 과제를 포함해서 세심하게 그 중소자영업자 및 영세기업들에 대한 그 지원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차질 없이 꼼꼼하게 당정이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비공개회로 전환하겠습니다.